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 해설입니다. 23회 문제, 기출 문제를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 내 눈을 얼마에 장기를 얼마에 팔겠다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죠.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 10억짜리 땅을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당사자가 궁박한 그런 사정을 이용해서 이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무효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술 한잔 먹고 우리 집 땅 10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겠다. 그래 그럼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니죠. 이게 농담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술 깨고 나서 그 계약서 밀면서 약속을 안 지켰다. 계약도를 이행하라.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갑도 농담으로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을도 농담인 줄 알고 받아들였고 이것은 무효입니다. 다음은 통정한 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다. 예를 들면 내가 1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내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집을 너에게 좀 이전시켜 놓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허위로 돈까지도 통장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매매한 게 아니라 통정해서 정을 통해서 허위로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의 의사표시,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게 100-1번지고 이게 100-2번지란 말이에요. 100-1번지를 계약하는 줄 알고 뭐 한 돈 1,000만 원에 100-1번지를 쓴다는 게 착오로 100-2번지를 썼어요. 10억짜리 땅이에요. 10억짜리 땅을 1,000만 원에 판다. 착오로 잘못 표시한 거죠. 이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와 강박, 속여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효과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쭉 유효해 가다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된 거예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에는 유효하다가 취소할 수 있는 그 취소의 순간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이지만 유동적이에요.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계속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취소는 처음부터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하면 그때부터 소급해가지고 처음으로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의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156조에 보면 기간을 10분초로 정했다면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그러면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입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입, 초일, 불산입. 그 다음에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일주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기간 24시에 그날의 말일 24시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역에 의한 달력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 때, 즉 초일 불산입한 때 이 말이에요. 초일 불산입한 때, 즉 다음 날로부터 기산점이 들어간 때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해당한 날의 전날로 해당한 날이 예를 들면 10월 10일로 마친다 그러면 10월 9일 24시 저녁 12시에 마친다. 전날에 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한다. 만약에 그 정한 날이 없다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7일간 그러면 4월 15일은 안 들어가죠. 초일 불살임이니까. 그러면 기산점은 언제 돼요? 4월 16일이 되겠죠. 만료점은요. 여기서부터 일주일을 세보세요. 그러면 16, 죄송합니다. 네, 4월 16일부터 세보면 16, 17, 18, 19, 20, 21, 22일 날 22일 날 만료가 되죠. 7일이니까 22일 24시 00, 12시, 밤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기산점은 초일 불산임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세가지고 그 날의 24시에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1개월 그러면요. 1월 31일 오후 2시 그러면 2월 1일부터 들어가죠. 초일은 불산입이니까 기산점은 2월 1일이에요. 만료점은요. 2월 1일이면 3월 1일 날 만료하죠. 근데 그 전날 24시로 만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월 28일 24시. 만약에 2월 달이 29일까지 있다. 그러면 29일이 될 것이고요. 윤년이냐 평년이냐. 평년이면 2월 28일 24시까지. 자, 1981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자. 이 출생을 따질 때는 당일 불산입이 아니라 당일 산입이에요. 출생은. 그래서 그날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점이 1980년 4월 20일부터 그리고 성년 시점은 그로부터 19년이 지나야겠죠. 19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 4월 20일 오전 0시에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20년 6월 1일 오전 0시부터 4일간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당일이 산입되는 것입니다.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할 때는 당일이 산입된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산점은 0시니까 6월 2일 오전 0시니까 6월 2일이 들어가죠. 그리고 만료점은 4일을 세보세요. 그러면 2, 3, 4, 5, 5일이 되죠. 6월 5일 24시 00이 마치는 지점입니다. 일로 하면 그래요. 자, 5월 4일 오후 2시부터 1개월간 이렇게 일이 아니라 월, 주, 월, 연 이렇게 가면은 끝나는 날에 전날에 24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그러면 5월 4일은 안 들어가고 5월 5일부터 들어가죠. 기산점이. 그러면 어떻게 만료점은 2020년 6월 5일이 되겠죠. 그런데 당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루 전날 6월 4일 24시로 마감합니다. 이게 160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다음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일주일 전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6월 10일 오전 10시 그럼 당일은 불사짐이니까 6월 9일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거꾸로 가보세요. 6월 9일 9, 8, 7, 6, 5, 4, 3 6월 3일이 마감일이죠. 그러면 그 전날 이 전날 즉 6월 2일 24시에 만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더라도 한번 이거 보고 그대로 익혀두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이해가 되면 잊어먹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간 문제 놓치지 않고 꼭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한다 이 말은 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예요. 절대적 소멸시효래 판례도. 그래서 채권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채권을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해 버리고 뭐 공사채권 같은 건 3년이죠. 공사하고 3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채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가는데 이걸 중단하려면 청구를 해야 된다. 이 청구는 반드시 어떤 청구냐면 재판상 청구예요. 그냥 내용 증명으로 돈 달라. 이것은 최고에 불과한 거예요. 최고. 이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그날로 청구한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의 청구는 재판상 청구가 해당된다. 그 다음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해당돼요. 다음 재판상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이 각하됐거나 기각됐거나 치화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뭐는 있냐면 시효 최고의 효력은 있어요. 최고의 효력. 그래서 전항의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으로 청구를 했는데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소각하가 돼버렸어요. 각하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재판상 청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하될 때 재판 청구를 했던 이것이 뭐는 있냐면은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이 청구한 이 최고했던 날로부터 기산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최고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꼭 그거는 이해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를 제기한 데 대해서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해줬단 말이죠. 돈을 빌려줬는데 을과의 사이에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뭐 다 갚았다 안 갚았다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날 다 갚았다 그래갖고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1,000만 원의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확정을 받았어요. 판결을. 그런데 이 중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소멸시효가. 적극적으로 다퉜는데 이 중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을이 말하기를 당신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제는 당신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라고 했을 때 재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이 갑이 자기가 돈 달라고 제기한 소는 아니에요. 재판상 청구는 아니에요. 을이나 돈 줄 거 없다라고 하는 재판상 청구에서 갑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 그래가지고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 그 날부터는 시효가 중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해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의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유추 적용에서 그때부터 6개월 재판상의 청구, 시효 중단 조치, 이거는 이제 청구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서 아까 봤죠?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 적극. 이해가 되셨나요? 갑이 내 돈 달라고 자기가 재판상 청구를 한 건 아닌데 을이 나는 당신한테 돈 줄 거 없다고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채무 부존재 확인 의석을. 여기서 갑이 즉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다퉈서 돈 1,000만 원 받을 거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을이 제기한 소의 중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3년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사채권인데 그랬더니 나중에 을이 말하기를 당신 채권은 내가 건 재판에서
중간에 소멸시효에 걸려서 이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재판장님, 예, 내가 피고로서 응소해가지고 이겼다면,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이겼다면 내가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재판상 청구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고가 응소해서, 피고는 여기서 채권자죠. 응소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졌다면 그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효 중단의 사유로 하나씩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부린 권리소로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좀 전에 봤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채권자죠.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가 나 당신한테 돈 줄 거 없다 그래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예, 갑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는 아니죠. 을이 청구했으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다퉜어요. 피고로서 응소해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와 같은 응소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 이 을이 소를 제기한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을이 소를 제기한 때, 갑이 제기한 게 아니니까 소를 제기한 때 생긴 게 아니라 을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때, 응소한 때, 이때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는 갑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청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응소한 때, 그때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승인과 시효 중단. 시효 중단에 효력 있는 승인이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갚을 거 있습니다. 라고 이런 자백을 하게 되면은 시효가 중단돼요. 그런데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이나 능력이 상대방에 있음을 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지문은 그대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이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 있거나 또는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건 조문이니까 177조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진적 연대 채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A, B, C가 갑에 대하여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 효과가 B에게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자 간에 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이 사람에게만 미치고 나머지 부진적 연대 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 중단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볼게요. 부진적 연대 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을 급부에 관해 각자가 독립해서 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연대 채무다. 예를 들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뒷차가 A라는 사람, 이 뒷차가 B라는 사람, 이 뒷차가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좀 과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얘를 들이받으니까 얘가 얘를 들이받아가지고 얘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을 치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과실비율을 보니까 얘가 20%, 얘가 30%, 얘가 50%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어요? A라는 사람에게도 B라는 사람에게도 C라는 사람에게도 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A, B, C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거예요. 부진정 연대 채무. 서로 짜고 산 게 아니잖아요. 예. 고의를 서로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A에 대해서나 B에 대해서나 C에 대해서나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다 할 수 있죠. A, B, C 서로는 자기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구상권은 생기겠죠. 근데 어떻든 내가 A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예를 들면 이제 몇 년이 됐는데 크게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A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B하고 C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사고를 낸 A라는 사람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시켜놨다.
라고 하니까 재판장은 뭐라고 그래요? 예, A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시켰다 할지라도 B와 C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예,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을 볼게요.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유무효와는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한다. 예, 이 건물이 갑소유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것이네 라고 갑의 권리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추정은 번복될 수 있겠죠. 자,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등기부에 등기된 이상 반대 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입니다. 그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것에 대한 증명 책임. 그래서 이 추정, 등기의 추정력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입증 책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입증 책임. 예. 이게 갑소유다라고 등기가 돼 있으면 갑소유예요. 이게 갑소유가 아니라 얘가 사기를 쳐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했습니다. 라고 갑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갑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등기된 대로 이건 갑소유입니다라고 추정받기 때문에 추정받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볼게요.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그런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집 지은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원시 취득. 건축주가. 그러면 이 집을 건축주에 갑이 지었다. 그러면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짓다가 이것을 을한테 이전시켰어요. 이 집 짓는 것을. 그래서 을이 완공을 해가지고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에 을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러면은 이 등기는 적법성 추정이 깨져버려요. 즉, 깨져버려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축주 명의로, 원시 취득자 명의로 돼 있어야만 적법성 추정을 받는데, 건축주 명의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갑이 지었는데, 갑이 보존 등기를 안 하고 내가 보존 등기를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등기는 적법성이 없어요. 추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적법하다는 걸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등기되어 있는 이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적법성 추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뭐가요? 신축된 건물은 건축한 사람이 즉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는 것인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즉 갑이 아니라 을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등기의 권리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왜? 건축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지었는데 을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적법성 추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을이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적법한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 명의자는 공유 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여기에 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해요. 지분이 뭐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러면 다 더하면 3분의 3 그래도 맞죠? 이 지분은 다 더했을 경우는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집이 A, B, C명으로 되어 있는데 A는 3분의 1, B는 3분의 2, C는 3분의 1 이렇게 되었다면 결국 다 하면 뭐예요? 3분의 4가 되잖아요. 이 등기는 적법성 추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분모의 합계가 분자보다 크다. 그죠? 예. 분자 합계가 요 분자 위에 있는 아들 분자 있죠? 요의 합계가 분모를 초과한단 말이에요. 이 분모보다 커요. 이럴 경우에는 등기에 불확실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법적 추정을 못 받고 그 추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등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등기잖아요. 이때는 적법성 추정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주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즉 자기가 건축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갑이 건축했는데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갖고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내가 이전 등기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즉 건축자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면 이전받은 사람이 명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적법성 추정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깨진다. 합당한 권리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양성을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거기다 부인까지 해요. 그러면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 권리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에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깨어져 버린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을 다 제거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했다. 이 등기가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특별히 토지가 과열되었거나 이렇게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탈하기 위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매가 되었는데 매번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니까 안 해줄 것 같고 하니까 실제로는 사고 팔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갖고 할 때는 갑에서 정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을, 병을 다 생략해버리고 갑에서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했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뭡니까? 무효인 등기다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을 생략한 등기는 무효라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허가를 받아야 돼요. 갑에서 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병에서 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면탈하기 위해서 최종자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최초의 매도인 갑이 최종 매수인 정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합의에 불과하다. 일반적이면 이렇게 된다요, 이게.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유효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다 건너뛰고 한 것은 무효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는 물권 효력의 발생 요건이고, 이건 187조에 나와 있어요.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행위라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라고 18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속 요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효력 발생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 집을 등기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집에다가 멸실 등기를 해버렸다. 그래갖고
원인 없이 이것이 말소돼 버렸다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 등기는 공신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계속 등기가 있어야만 그 물건이 계속 존속한다 이런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계속 존속해야 되는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원래는 다 등기를 해야 물권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요. 그런데 187조는 상속이나 공용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게 주로 뭐예요? 관습법상의 지상권, 관법지라고 하죠. 예. 관습법도 법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어때요? 관습법상 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있어요. 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상속,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5명 있어요. 등기 안 했다 할지라도 아들 명의예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그래서 관법지, 관습법상 지상권 같은 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물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은 있어요. 물권 변동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해도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다음 무효등기의 유형을 볼게요. 어떤 이유로 무효등기예요. 근데 서로 유형에 관한 합의를 했다든가 또 추인을 했으면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 이게 꼭 명시적이 아니라도. 그래서 무효등기의 합의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뭐냐면은 묵시적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이러한 무효인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후발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1억을 빌려주고 계속 이제 을이 변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근저당권이 이제 사실상은 소멸됐어요. 그런데 다시 을이 말하기를 이 갑에게 돈을 빌리면서 전에 있던 근저당권을 그냥 유용한 걸로 씁시다. 이렇게 하고서 별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이미 효력이 다 돼버린 근저당권을 가지고 다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무효인 등기를 서로 유용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무효 등기를 괜찮은 것으로 쓰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렇게 해서 1억을 다시 빌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씩을 갚아 나갔다. 한 달에 뭐 예를 들면은 500만 원씩을 계속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갚아 나갔다라든가 어떤 후발적인 이런 법률 행위가 있었다라면 이 무효 등기는 유용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 그랬더니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밑에 건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다음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아까도 보셨죠? 건축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그 주차장에 관해 그러니까 주차장을 아마 지었나 봐요.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자, 여기에 이런 주차장을 건축을 했어요. 갑이. 그리고 을에게 이 소유권을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을이 이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간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권리 추정력이 깨진단 말이에요. 권리 추정력. 을명의 권리 추정력이 깨진다고. 권리 추정력은 깨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을이 자기 권리랑 입증할 그 입증 책임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권리관계에 부합된 적법한 등기냐, 즉 효력이 없는 등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효력 관계를 따질 때는 언제든지 뭘 따져야 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느냐, 진짜 주인 맞아? 이거예요. 진짜 주인이 맞다면 설령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죠. 소유자로 돼 있다. 어디 소유자는 맞잖아. 실질적 권리관계가. 이러면 효력은 있다는 거예요. 적법한 등기로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등기의 추정력하고 등기의 효력하고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등기의 추정력은 다만 입증 책임일 뿐이에요. 내가 적법한 권리자인데요라고 입증할 뿐이고, 이런 경우는 등기 효력은 언제든지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짜 네가 주인 맞아? 이걸 따지는 거예요. 다음 물건의 공동소유에 대해서 볼게요. 이 공동소유는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있죠. 공유, 총유, 합유. 공유로부터 시작해서 총유, 합유로 갈 때 합유가 가장 연결성이 강해요. 이건 거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다든가, 공유는 뭐 과반수의 결의로 뭐 관리한다든가, 총유는 주로 사원총회, 전원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가 또는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결속력이 공유가 가장 약하고 총유가 그 다음으로 세고 합유가 가장 세다. 이런 식으로라도 대강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소유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이런 물건을 하나 넣고 값, 을, 비용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 소유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예요.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을. 이건 뭐 다른 공유자들의 그 승인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 능력.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는 못해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야 하지만 이 공유물 자체는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겠죠. 다른 사람의 지분도 있는데. 공유물의 관리는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조문을 알아두시고요. 다음 물건의 총유를 볼게요. 총유는 법인 아닌 사원이 집합지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를 낸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관리소장을 나가게 되면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것이 어떤 성격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소위 말하면 총유물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유물.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지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아파트는 관리규약이 있죠. 또는 계약에 의한 다음 이종의 규정에 의한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주민총회죠. 그럼 주민총회에서 입주자 대표로 위임을 했죠. 이런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는 거예요. 각 사원은 정확하게 했죠. 총유를 사용 수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야지 어떤 주민이 혼자 나와가지고 이것은 나도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이거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 애들 놀이터를 빨간색으로 칠해버린다든가 이거 안 되죠. 왜? 나한테 관리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관리권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야지 내가 혼자 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사람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물건의 합유를 볼게요. 합유는 조합의 형태예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합유 그러면 조합체. 그 다음에 이 합유에서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 합유자 전원 3분의 2 이런 게 아니에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 갑, 을, 병이 뭐 무슨 조합을 만들었어요. 합의로 하는 거예요. 갑이 뭐 3분의 1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 병이 3분의 1 지분 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정한테 내 것 그냥 지분 처분해버릴래, 이전할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건 연대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려면 갑과 병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어떤다? 처분할 수가 없다. 또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나누자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해산할 때 종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할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개혁과 등기를 해야 돼요. 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예요.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런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성립 요건이에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나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전세권은 그 집에 들어 사는, 이용하는 용익물권이죠. 물건을 이용하는. 이거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담보물권. 이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이 있을 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전세권만 설정하고 6개월 후에 들어 살기로 하고 전세권 설정한 거 가능하냐?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이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설정의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꼭 나한테 인도해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장차 6개월 후 1년 후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즉 용익물권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것만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요건이에요. 요건. 그런데 꼭 전세금 1억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 1억 있는 것으로 전세금으로 통치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1억이 수수되는 것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1억 원이 전세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다음 전세권의 내용을 볼게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담보권적 성격이에요. 담보권적.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권의 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그 전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줘야. 그리고 목적물에 부속시킨 거, 내가 가게 건물을 얻어가지고 뭐 음식 장사를 하면서 후드 달고 뭐 달고 뭐 이런 거 부속시킨 게 있다면 내가 수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그 부속물을 내가 매수하겠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후드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가 떼올 수 있어요. 전세권 종료가 되면은 자기가 부속시킨 물건은 가져올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매수 청구를 하면 정당한 가격에 팔고 나와야 돼요.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자, 전세권자는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준을 해야 돼요. 수도꼭지가 부러졌다. 자기 돈을 고쳐야 돼요. 형광등의 뭡니까 전체가 뭐 유리등이 나가버렸다. 자기 돈으로 뭐 쌍델리아든 뭐든 하여튼 바꿔줘야 돼요. 이게 현상 유지 통상의 관리는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임차인은요 그걸 갈고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월세 사는 사람은 수도꼭지 부러졌다. 고치고 나서 수도꼭지 값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예, 자기 돈으로 통상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의 양도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1억짜리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금을.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이게 돈이 너무 궁해요. 그래서 이 비은행에다가 또는 뭐 새마을금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여기다 놓고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은행에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에다가 예, 이것을 뭐 경매 처분을 하든 예, 집주인한테 받든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 담보권을 여기다가 은행에다 담보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뭣도 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 전속기간 내에서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정 행위로 이렇게 못하도록 예,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 계약서에다가 예, 갑과 을 사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맺는데 을은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되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했다면 할 수 있는데 설정 행위로 양도 담보 또는 예, 이런 걸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의 양도, 임대,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영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시행할 수 없다. 자,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전세를 살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비은행에다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서 2021년 1월 5일 날, 예, 이 전세권 설정 기간도 지나버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비은행하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돈을 5천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등기소에서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이 등기는 이제는 예,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됐죠. 20년 12월 31일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해요. 전세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해서 전속화수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라든가 돈 받을 게 있으면 그렇죠. 반환 채권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에다가 더 이상 뭘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나버린 전세권이에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추심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유찰 권리가 있다. 자, 또 이런 집이 있는데 갑이 이 집에 대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깔고 앉았어요. 지금 유치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예.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하고 돈 못 받은 거니까. 깔고 앉아서 유치권 행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점유한 상태 이걸 유치권 행사라고 그러죠. 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예. 그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니까 맞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예, 점유할 이런 말이죠. 안고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전항의 규정은 불법행위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다 유치권이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자, 1억을 변제받아야 되는데 8천만 원만 변제해주면서 나가시면 안 돼요. 다 받을 때까지는 그냥 깔고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걸 행사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집을 뭐합니까? 경매에 붙여가지고 경매에 나온 돈으로 내 돈 1억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경매권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매에 붙여서 내 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과실수취권도 있어요. 이 집을 세놓고 이 세 나온 것에서 내 그 공사비용 매달 얼마씩 받아갈 수도 있어요. 자,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필요비를 지출하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집에 내가 공사해주고 1억을 못 받아서 이 집에 들어가서 깔고 앉았어요. 가위. 그런데 공사비 채권이 3년이잖아요. 깔고 앉은 지가 지금 3년이 돼버렸어요. 2020년 12월 31일로 3년 딱 차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2021년 한 2월쯤 돼가지고 이 집주인이 나타나서 집 나가시오. 그러니까 갑이 내 돈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 내가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미 본 채권이 없어져 버렸다.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공사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당신의 채권은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3년 내내 점유하고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그래갖고 채권의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조문이에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깔고 앉아서 3년 동안 깔고 앉았지만 이것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하니까 3년이 돼가지고 공사비 채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공사비 채권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치권도. 집 나가야 돼요. 돈 놓고. 소멸시효 완성됐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자, 그럼 이 집 주인이 A인데 이 채무자는 돈 1억 받으려고 내 비싼 집에 들어가 지금 깔고 앉아있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요. 1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1억을 내가 공탁을 걸게. 담보로 법원에다가. 그리고 여기를 나가. 이렇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에 공탁 걸었어요. 유치권의 소멸을 일단 집은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유치권이 어디로 가요? 이 공탁권대로 가겠죠. 이 집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이 집에다 네가 유치권 안 걸어도 여기 내 공탁권 1억 원에 유치권 들어가면 되니까.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만약에 갑이 여기 들어 앉아 있다가 한 3개월 제주도 피서 갔다 왔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서 한다. 그럼 유치권 없어져 버려.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다. 다음 지상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땅세죠, 땅세.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한다라고 말할 때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내용도 별로 없이 몇 월 며칠 날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지료 근데 지급 안 했다고 2년 된 다음에 지상권 소멸 청구 이건 안 돼요. 그러려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법정 지상권을 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이게 366조에 있는데요. 집이 원래 이렇게 있어요. 땅이에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돈을 못 갚고 저당권의 실행이 들어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집만. 그러니까 땅은 갑소유인데 집은 경매에서 을이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은 남의 땅에 지금 집이 있는 거예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이때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 이 집이 여기서 살 수 있겠죠. 적법한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위에 있는데 지상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아니 법률이 정한 지상권이다.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 아니고 법이 정한 지상권이다. 그래가지고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매매 기타의 사유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갑소유 땅에다가 이게 갑소유 집인데 어떤 이유로든지 갑이 이 집만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집만. 그러니까 이게 저당이 아니고 매매 기타의 사유예요. 그럴 때 이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366조의 지상권도 아니에요. 이건 저당으로 일하는 거니까. 이건 매매 기타 다른 사유예요. 이럴 경우에도 지상권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 해요. 관습법상. 그러면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봤죠? 예, 물권 변동이 법률에 의한 거예요. 관습법이니까. 그러면 등기 안 해도 관습법상 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넘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치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치료 2년 동안 치료 안 내면은 그냥 지상권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의해 치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어차피 얼마인지 이런 약정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치료 지급을 지체한 것만으로는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유가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치료 안 내가지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다라고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치료는 얼마로 한다. 치료는 연 얼마로 지급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도 없이 무턱대고 치료 지급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사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매매 기타의 원인이에요. 이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토지 또는 건물이 아까 보셨죠? 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건물. 그랬다가 매매 기타의 사유로 건물만 을에게 넘어가고 토지는 갑에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지상권이 있다고 봐야 이 집이 살아남겠죠. 안 그러면 갑이 철거 청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말하고 이거 저당권에 의해서 이거 실행됐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을 뭐래요? 법정지상권 이렇게 말한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이기 때문에 뭐한다? 등기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에 여기 나오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한 거. 이게 관습법이라고. 상속받은 거, 공용징수 판결 경례, 기타 법률의 규정. 이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효력은 있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어때요? 틀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쭉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인 거는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나왔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이건 맞죠? 제한 능력자가, 즉 미성년자 같은 경우죠. 제한 능력을 위해 법률을 취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이익이 현존하는 이익인데. 그러니까 뭐 이걸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데 계약금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5천만 원 쓰고 남은 게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존하는 이익, 즉 5천만 원의 그 이익 한도의 상환할 책임이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란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았고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쭉 유효합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됩니다.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자,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당일 산입이에요. 그럼 기산점이 6월 2일이에요. 그리고 4일이니까 2, 3, 4, 5가 되겠죠? 6월 5일 몇 시예요? 1이니까 그대로 가요. 24시 00에 맞춰요. 다음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그러면 당일 불산일이죠? 그러면 5월 5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6월 5일이 되는데 이렇게 당일 불산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루 전날, 즉 6월 4일 24시 저녁 12시에 만료되는 거예요. 이거는 6월 5일 24시고 요거는 6월 4일 24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월 10일 오전 0시부터 정각부터 일주일 전 그랬어요. 이건 소급하죠. 자, 6월 10일부터 10일 오전 0시부터 그랬으니까 당일 불산일이에요. 그러면 6월 9일이에요. 6월 9일부터 소급해 이제. 그러면 9, 8, 7, 6, 5, 4, 3. 6월 3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당일 불산일이니까 하루 더 가야죠. 6월 2일 몇 시요? 24시 00. 요거는 6월 2일 24시. 요거는 6월 4일 24시. 이거는 6월 5일. 그러면 가장 빠른 순서대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가장 빠르고 이게 그 다음 이게 그 다음이죠. 그래서 CBA로 되겠어요. CB.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내가 푼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거에 대한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그렇죠.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요? 최고 효력은 있다고요. 소가 각하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고 효력은 있으니까 다시 소를 제기해서 인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효력은 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다음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아까 보셨죠. 응소행위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응소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틀렸죠. 적극적으로 응소한 때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의 시효가 진행한다. 맞아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진적 연대 채무제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A, B, C 한 거 보셨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시효 중단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시효 중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인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맞았네요.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은요. 이거죠. 응소행위로 인한 아까 보셨죠. 갑하고 을하고 근데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나한테 갚을 거 없어. 그러니까 소송을 여기서 걸었다고요. 이 사람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갑이 응소를 했어요. 응소.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1,000만 원 받을 거 있다는 걸 받아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응소한 시간이 이 사람보다 여기서 빠르면은 이날로 소멸시효는 중단됐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명기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나 또는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절대적 권리가 있어요. 이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래서 점유권, 유지권, 물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 관습법상 주의토지공개 같은 거 이것도 소멸시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든 소유권 부속 어떤 물건이든 간에 전부 안 걸려요. 물상보증인의 채무제된 구상권 이거는 채권이에요. 구상권의 채권이에요.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거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을이 내가 이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갑인 내가. 근데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해라 그러니까 야 친구 너네 집 좀 담보로 잡히자. 이라고 여기다 보증을 썼어요. 담보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그래요. 물상보증인.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집을 들어와서 저당 경매 붙인다고 그러니까 갑이 대신 갚았다고요. 1억을. 그러면 1억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을에게 대해서 1억을 갚으라고 하는 구상권이 생기겠죠. 이 구상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구상권,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인 구상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추정력이 깨진다. 권리 추정력이 깨지니까 뭡니까? 자기에게 등기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입증해야 되죠. 자,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전받아서 자기 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권리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죠. 깨지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가 공유 지분 분자 합계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보셨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고 다 더하면 3분의 3, 즉 1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갑, 을, 병, 공유인데 갑은 3분의 1, 을은 3분의 2, 병은 3분의 1. 다 더하니까 3분의 4가 나왔다. 분자 합계가 분모보다 크다. 이건 어떤 걸로 봐도 잘못된 등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2번도 추정력이 깨지는 거고.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도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 자, 보존등기 자체가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가 안 됐다면은 이거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도 부인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A, B, C 셋 다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부동산 물건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등기는 물건에 뭐라고 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건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물건의 효력 전송 요건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후속적인 조치, 즉 그것을 유용하기로 하는 유용하게라는 후발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다든가 묵시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토지거래 허가문의 토지에 대해서 행해진 중간 생략 등기는 전부 다 뭐다? 무효이다. 이건 맞아요.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또는 상속에 의한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상속에 의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로 물권 변동은 일어난 거예요. 그 자식들 앞으로. 다만 등기는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아니에요. 등기의 추정력은 깨질지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에요. 왜? 실체적 권리관계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 생략을 등기하는 모든 등기는 다 무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조문입니다. 합유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론에 종료된다. 맞습니다.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 여러분이 나가면 이게 이제 총유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민 하나가 나와가지고 우리 각자가 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막 빨간 페인트 칠하고 있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원총회 결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원총회 결의. 그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입주대표를 뽑았죠. 입주대표 결의에 의해서 색깔을 바꾸고 가는 것이죠.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추정한다. 맞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유물이에요.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하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3번에 총유물의 관리는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입니다.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라고 했죠. 전세금은 성립 요건이지만 전세물의 인도는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예, 수거할 수는 있지만 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이익의 범주 안에서 청구권을 들어줘야 돼요.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면 값이 정당하면 팔고 나와야 돼. 내가 수거한다, 억지로 못 되온다고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건 조문이에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수도꼭지 부러져서 갈았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예, 못한다고 했죠? 임차권은 월세 사는 사람은 예, 수도꼭지 비용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수도꼭지 자기 돈 들여서 거쳐야 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돼 버렸어요. 만료된 걸 가지고 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보셨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 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약정으로 이 전세권은 양도 담보 할 수 없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는 뭔가요?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 목적인데 전세권 성립 요소에 다 틀렸고요. 구속 내청을 행할 때 전세권을 의제로 구성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게 맞네. 그렇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이런 전세권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 1일 날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돈 빌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담보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달라 한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영입물권의 권능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다 했다면 영입물권의 권능이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다 판례나 조문을 명시해 놨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있다고 그랬죠? 이건 틀렸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예, 깔고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예, 소멸 시 중단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인테리어 공사한 사람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공탁 걸고서 집에 나오시오. 그래서 공탁금에 뭐예요? 유치권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경매 청구해서 내 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는데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해 Y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게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 자, 여기 갑이 자기 X토지와 그 지상에 이 건물을 이것도 갑명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에 자기 소유 건물이죠. 갑이. 근데 이게 Y 건물이에요. Y 건물이고 이 땅은 X 토지예요. 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갑의 소유로 있는데 이 건물만 누구 명으로 Y 건물을 누구 명으로 을에게 매도했어요. 을에게. 이제 을이 이 건물의 주인공이 됐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돼요? 예, 과유금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도했죠. 그럼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이 성립했죠. 예. 그리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역을 맞춰주었다.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이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서 이게 병이 있는가요? 예,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니까 낙찰을 누가 받았나요? 채권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었다.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였다.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의뢰 채권자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신청한데 병이 낙찰을 받았대네요. 병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철거 조건은 없었다. 자, 현재는 이 건물의 소유가 누구로 왔어요? 병에게 왔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 건물이 이제 병에게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경매로 병에게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냐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이니까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은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매매 기타의 사유로. 그러니까 병은 이걸 그대로 이어맞는 거예요. 갑이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갑은 병에 대하여 갑은 이 병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금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법정시장권이 있으니까. 병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개축이나 또는 이 건물을 홀고 이와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 해도 똑같아요.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갑은 법정시장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을이나 병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되지 않았다면 얼마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뭐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만일 병이 관습상 법정시장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을 정에게 또 양도했어요. 병이 정에게 등기도 안 하고. 그러면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 관습상 법정시효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다시 팔려면 등기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도 안 하고 정에게 했다면 정은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으로 계약 못해요. 그러면 정은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이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틀린 것은 뭐겠어요? 4번이 되겠네요. 법정시장권에 관한 치료로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치료에 대해서 금액과 지급 시기 이게 결정이 돼 있어야 한다. 이런 결정도 없이 뭉탱기로 가다가 치료 지급 안 했는데요. 그리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죠. 뭘 고르고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